TV 특강 재테크의 법칙. 오늘 이 시간에는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꼼꼼히 알아봅니다. 절세 금융상품의 모든 것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테크의 법칙 19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시청자 여러분, 재테크 법칙 진행자 최영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총 18번의 이제 재테크 법칙 방송이 진행되면서요. 부동산, 금융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짚어서 얘기해봤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금융상품의 수수료와 또 금융상품의 체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좀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금융상품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세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절세하는 절세 금융상품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금융상품은 얼마 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를 하게 됐고 4천만 원이었던 게 2천만 원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이 또 15.4% 정도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절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절세 관련된 상품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절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금융상품 세금 제도는 한 번 다 가입을 해놓으면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잘만 해놓으시면 세금도 잡고 수익률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절세가 되는 금융상품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선 그러면은 절세되는 금융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보면 절세가 된다 한다면은 대부분이 장기 상품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세 서민형 상품들이 있고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서 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안정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청약저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저축하면은 이제 청약을 위해서 그리고 아파트의 분양권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청약저축에는 또 저소득층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위한 그 세액공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 절세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4%의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가 적용되는 거를 비과세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연말정산 여러분들의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조세특례법적으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청약저축은 바로 이제 그 연말정산에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저축은 비과세,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상품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그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제 내가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먼저 청약통장에 세 가지가 있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 가지가 있는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위해서 목돈을 일시에 넣어놓는 상품이고 청약보금은 월 이제 불입을 하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민영주택에 이제 매월 일정 금액을 넣어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로 통합되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을 하는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월 납입을 하게 되면은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 이거는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건을 먼저 볼게요. 대상자는요. 근로자에 한해서입니다. 자영업자는 안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즉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찍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줍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년도 그 연 기간 내에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자에 한해서 일단 연말정산 해주고요.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20만 원에 40% 그러니까 납부금액 월 10만 원씩 납부할 경우에 이 12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이거의 40%인 48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소득공제하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오해하시냐면 48만 원을 그냥 바로 세금에서 차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소득 연말정산 개념은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연봉이 1,000만 원이 연말에 1,000만 원 수입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48만 원을 차감해준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소득을 벌면 여기서 경비를 차감을 하죠. 경비를 차감하고 예를 들면 경비가 4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내 순소득은 600만 원이 됩니다. 이 6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종합소득세율 뭐 1,200만 원까지는 6%, 뭐 그 이상은 15%, 뭐 38%까지 금액에 따라서 배분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연말정산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비용적인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비용공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주택종합저축에 대해서는 48만 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근데 만약에 48만 원이면 만약에 15% 세율 구간이면 48만 원에 대해서 15%의 세금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6만 원 내외 정도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120만 원을 넣고 6만 원 정도면 작은 수익률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이제 만약에 무주택자에 한해서인데 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주택 확인서를 냈고 이제 만약에 연말정산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 추징되는 게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내가 받았던 그 연말정산 혜택에서 추징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하신 분들 역시 기간 제한 없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추징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 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까지 전체 누계액 연간 120만 원 한도로 해서 누계액의 6%까지 추징 대상이 되니까 잘 확인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무주택자고 근로자다. 그리고 주택종합저축 가입을 했다. 그리고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하나 제출을 하시고 이걸 꼭 챙기셔서 받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은 뭐가 있냐면은 자, 똑같이 연말정산되는 상품이죠. 요즘 연말정산 상품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장기주택마련 종합저축, 뭐 연금저축, 뭐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제형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제형저축 예전에 장기주택마련 종합저축과 비슷한 상품이었는데 제형저축 역시도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은 그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 제형저축은 기존과 유사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이제 그것보다 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2014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게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펀드 상품을 가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소득공제 장기펀드인데요. 이거 역시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에 내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6%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6%이기 때문에 지방세 10% 해가지고 6.6% 4,6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16.5% 그리고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데요. 대상 펀드는 국내 주식의 40% 이상 되는 투자 펀드에 한해서고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이 있는데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펀드를 가입을 한다 하신다면은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 그러니까 세후 이제 우리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시면 거기에 총 급여액이 나오는데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일단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년도에 5천만 원이 다음 연도에 8천만 원으로 소득이 막 1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까지 하게 된다면 가입할 때 5천만 원이었지만 급여가 차츰차츰 늘더라도 8천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총 40% 이상 투자 펀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입 기간은 절대 최소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해줘야 되고요. 가입 후 5년 경과 후에는 해지 금액은 추징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느냐? 만약 소득 1,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부 대상은 15.4% 이상의 15% 이하의 이제 그 세금 적용되는 분들만 가능한데요. 만약에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6% 세율이 적용되면 받는 분이란다면 최대 400만 원까지니까 그러니까 월 33만 3천 원 정도씩 가입하면 최대로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최대 400만 원 납부를 하게 되면은 15만 8,400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00만 원 납입 시에는 39만 6천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총 우리가 내가 납입한 금액 400만 원을 감안한다 한다면은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에 해당하는 거니까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중도 해지 시에 추징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 감면받은 세액 상당의 전액을 다 추징받게 되고요.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 후부터 10년 미만 인출 시에는 계약 해지로 간주되는데 다만 혜택만 종료될 뿐이지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5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금액만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이전에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 한다면 활용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니까 반드시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나의 목표 기간을 정하고 그 목표 기간 이내에 해당될 때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아무래도 투자형 상품이다 보니까 좀 가입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제 적립식 펀드도 예전에 제가 펀드 강의를 할 때 우리 재테크 여기 법칙에서 펀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때 펀드도 위험 배분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주식형 펀드가 있고 이제 주식 혼합형 펀드가 있어요. 채권형은 안 됩니다. 왜? 주식의 4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 혼합형과 주식형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조금 안정적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년 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요. 5년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파장이 끝나는 주식시장이 한 파장 정도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급락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할 때 5년 이내 해지 못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리고 매월 불입을 하지만 이게 불입을 한 금액이 쌓이면 목돈이 되죠. 이 목돈에서 또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은 절세 효과 이상의 하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표로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좌측에 있는 거는 주식 혼합형 소장 펀드예요. 소득공제 장기 펀드, 소장 펀드라고도 합니다. 자, 이 펀드는 국내 주식의 40%를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중만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채권과 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우리 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과 그 다음에 단기 상품 RP 같은 유동성 자산의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요. 소득공제 장기 펀드인데 주식 비중이 좀 큰 펀드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77.81%, 유동성 자산의 22.19%. 사실 이 펀드는 유동성 자산 22.19% 갖고 있는 것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식 비중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상품들은 조금은 안정적으로 해서 채권 비중을 좀 가져가는 이런 혼합형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펀드의 펀드 이름 정도는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 펀드 안에 이 펀드는 어떤 유형인지 그 다음에 어떤 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안정적이면서 세제 혜택도 가져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거는 사실은 연금 상품이에요. 장기 연금 상품인데 연금에는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상품 중에 연금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면 얘는 세제 적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는데 세제 적격과 비적격 차이는 뭐냐면 세제 적격은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 상품이 세제 적격 상품이에요. 그리고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상품은 세제 비적격 상품입니다. 연금은 다 연말정산 해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상품,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은 5년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엔 10년 이상이었지만 약간 개정이 돼서 5년 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입니다. 연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한도로 되어 있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 그래서 1,800만 원 이 상품은 1,800만 원을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4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소득세의 구간이 높으신 분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연봉이 뭐 한 6천, 7천 돼서 30%, 1억 이상 돼서 30% 이상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 분이란다면은 최대 33만 3천 원을 가입하면 연 400만 원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 연 400만 원을 가득 채우게 되면 만약에
소득세율이 30%다, 35%다. 그럼 400만 원에 35% 해당인 금액이 아예 제가 세금에서 돌려받는 금액 상당히 큽니다. 35%니까 거의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가 혜택이 돌아오게 되니까 어떤 상품보다 수익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좀 고액 연봉자다. 또 내가 사업을 하시는데 좀 절세 효과,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좀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시면은 그 혜택이 굉장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는 역시 15% 분리과세가 되고요. 해지가산세는 없고 가입자 만약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 한해서 연금 승계까지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내 소득이 좀 높아서 소득 공제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품인데, 이 연금저축에는 보통 연금하면 보험사의 연금만 생각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이제 보험사에 가면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있고요. 증권사에 가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가면 연금저축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납입 방식은 세 가지 다 모두 이제 매월 정액 납입인데, 은행과 증권사의 상품은 자유적립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지만, 증권사 보험은 일시납 400만 원 한 번에 넣고 있어 1년에 한 번씩 300만 원 한 번에 넣고 활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목돈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적용 금리는 은행의 이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얘는 종신형 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자 보호도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금리가 변동금리 따라가다 보니까 10년 이상 투자 시에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실세후 이자 수익률은 가장 낮은 단점이 또 있어요. 반면에 제가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수익성을 좀 본다 한다면은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이고요. 주식과 채권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기간 제한도 없고요. 연금 수령 한도도 10년 적용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거 수익률로 보면 연금 펀드 가장 좋았고요. 은행의 연금저축 시장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실적 배당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간의 주식 비중을 넣어주는 펀드 쪽이 조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계약 이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막 주식 비중이 높다 그러면은 이걸 또 연금저축 보험으로 갈 수도 있고 은행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만약에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은 내가 혜택을 받았던 그 연말정산 금액에 다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하나의 적절한 방법은 계약 이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목돈을 이체시켰을 때는 그러한 추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제도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연금저축 상품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 연말정산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세제 혜택이 큰 거는 바로 이 연금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상품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금에는 세제 적격, 비적격 상품이 있는데, 적격과 비적격 차이는 하나예요. 세제 적격은 연금 현재 연말정산을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사실은 연금저축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많아봐야 만약에 15% 이내, 6% 이내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연말정산 혜택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내는 세금이 더 커요. 이럴 때는 연말정산은 안 되지만 연금소득세를 안 내는 이제 세제 비적격 상품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적격과 비적격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세금 때문에 고민이시라 하신다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실 때 가장 연금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과세 금융상품들을 볼게요. 먼저 일단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분기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분기별 300만 원까지 이제 연말정산을 해드리고 총 금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액 3천만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는 내가 여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 전액에 대해서 이제 15.4% 이소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게 바로 이제 비과세 상품인데, 비과세 상품에는 이제 금액을 제한 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300만 원까지는 재형저축, 그 다음에 생계형저축 만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한 생계형저축은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납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10년 이상 유지 시에 전액 비과세 해주는
이제 즉시연금이라는 상품이 있고 일시저축보험인데 이건 역시 2억 원 한도까지만 해준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자분들 목돈을 운영하시는데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무제한되는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월납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투자 시에 매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서 10년 이상 투자 시에는 월납 저축성 보험도 역시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 2015년 발행부부터는 원금 상승분을 과세를 하지만 현재까지는 역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액 이자 소득세 없이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국채 한동안 인기가 많았었는데 역시 변동성 때문에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이거 역시 그 FTA에 의해서 전액 비과세가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역시 비과세지만 단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 그리고 매매 차익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으로 적용이 되고 2천만 원 이내는 더 이상 내는 세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한다면 이 근로소득 플러스 금융소득을 합쳐가지고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세금우대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세금우대저축은 9.5%까지 분리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소득은 2천만 원 합산할 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 2천만 원까지잖아요. 그 2천만 원 한도에서 빠진다는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진 상품 중에 선박펀드라는 게 있고 이제 그 혜택이 없어진 게 선박펀드라는 상품이 있었고 앵커 유전펀드 많은 분들이 참 생소하죠. 저도 이름만도 실제 활용을 아직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것들 역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역시도 3년 이상 보유 시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상품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보신다 한다면은 세금 효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한도가 큰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률 10% 이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내 상황이 먼저 고려가 되셔야 돼요. 사실 소득에 따라서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자산 운영에서 내 목표와 거기에 맞는 금액을 맞춰가는 건데요. 좀 오늘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금 내용은 좀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저도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세금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한다면은 좀 전문가하고 먼저 상의하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절세 효과도 가져오고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내가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용도를 먼저 맞추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세 효과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얘기해서 내용 정리한 게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